논문 작성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재 글쓰기 전략 장하를 선생이 지은 이 책의 5장이 되겠습니다. 이 5장은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을 지적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고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제는 나쁜 글과 좋은 글, 그 사소한 차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5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글이 나쁜 글이다 라고 하는 한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글이 좋은 글이다. 결국에는 나쁜 글과 좋은 글, 그 미묘한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글이 나쁜 글이다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표현과 명확하지 않는 표현은 사실 피해야 합니다. 피해서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나쁜 글이 어떤 글인지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접속어입니다. 접속어를 잘못 사용하면 문장이 썩 명쾌하지도 않고 좋은 글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유형의 접속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립형의 접속어가 있고, 두 번째가 인과형의 접속어, 세 번째가 반복형 접속어, 그리고 네 번째가 전환형 접속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99쪽에 언급되어 있는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못 뚫는 철벽은 없다. 그러나 모든 철벽이 굳이 황금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할 때 여기에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역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반대의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그러나 또는 하지만 이런 말로 앞에 있는 문장을 바꿔놓는 역접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상은 현실을 견디는 진통제다. 그러므로 이상이 크고 높을수록 어지간한 통증은 다 녹아 들어간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런 접속어, 또 하나만 더 보자면 배낭 속 숙소에는 항시 따끈따끈한 정보가 있었다. 곧 사방에서 모여온 여행자들의 실제적 경험들이 생생하게 재현된다. 그런데 여기 곧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그런 표현으로 접속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말,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삭제를 하면 좋은 문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장을 자주 읽으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우리 백족의 요 이음말, 곧 이를테면, 예컨대,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이와 같은 표현들을 자세히 보고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음말 접속어는 가급적 생략한 경우가 훌륭한 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심이라고 하는 게 더욱 세련되어지고 리듬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런 어휘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중복되는 표현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심을 약하게 하고 멀리 애두르는 지루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조를 위한 반복법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간결함을 추구하는 그 현대 문장에서 중복되는 어휘는 일종의 이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반복되는 어휘들, 이것은 매우 지루하게 우리로 하여금 만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01쪽에 하나의 예문이 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름에 야영에 익숙해진 가족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가족, 익숙해진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글의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름의 야영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쓰면 한결 간결할 뿐만 아니라 이 반복되는 어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2쪽에 나와 있는 대로 피해야 할 중복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이제 예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읽어보시면 이 중복된 표현들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예시된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미리부터 예약되었었다. 이런 문장은 이제 피해야 될 중복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부터라고 하는 것과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리 하는 예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된 그런 표현으로서 여러분이 이것을 피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예약되었었다, 미리 약속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훌륭한 문장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가장 최초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가장 최초의 최초라고 하는 것과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복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애초에, 애당초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 문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 지나치다, 과소평가 중복된 표현입니다. 이럴 때는 지나치게 내리평가한다. 아니면 지나치게라고 하는 말을 빼고 가소평가한다. 이렇게 하면 명료한 문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예컨대 금연실 설치가 그 예입니다. 이것은 예컨대와 그 예와 똑같이 나타나는 중복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그 예 이런 거를 예컨대 금연실 설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피해야 할 중복된 단어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을 할 때 보통 약 100명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을 할 때는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약 100명 정도 라고 할 때 약과 정도라고 하는 것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00명, 그 다음에 거의 100명, 100명 정도, 약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100명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피해야 할 중복 표현들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애매한 지시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매한 지시들, 문장을 쓰다 보면 이런 지시어를 대유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 그렇다, 그런, 거리,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은 표현의 축약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리키는 내용을 얼른 잡히도록 그 표현을 써야 되는데 어떤 것을 지시하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좋은 문장이 되어질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문은 우리 103쪽, 104쪽을 보시면 충분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저자가 이제 나쁜 글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시어의 범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참 고려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시어가 정확히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범주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위에서 말했듯이
여러 개의 문장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뭐 위에서 말했듯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뭐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경우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겹치는 조사 같은 것도 좋은 글이 아닙니다. 나쁜 글 중에 하나가 빈번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가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5장에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같은 조사는 기껏 해봐야 한두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글을 쓰다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한 문장에다가 조사가 3개가 되고 어떤 경우는 뭐 4개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적합한 그런 조사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셋 이상 너무 잇따라 조사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일단 금물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이제 105쪽에 나와 있는데 서울은 집이 방이 좁다. 그럼 벌써 조사가 3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3개나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서울 집은 방이 좁다. 하나를 줄여서 뭐 이 2가지만 사용을 하면 충분하게 명료한 문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제 예를 든다라고 하면 나는 미국에서는 3년 전까지는 주말에는 책은 안 읽었다. 상당히 이제 조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에서는, 그 다음에 까지는, 주말에는, 책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장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저자가 이렇게 고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년 전 내가 미국에 살 때까지는 빼고 살 때까지 주말에는 책을 안 읽었다. 뭐 이렇게 하면 명료하게 문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군살 붙은 문장 같은 것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7쪽 이하에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나쁜 글의 옛 가운데 하나가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자는 반복적으로 표현은 명확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들을 제시한 문장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도대체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애매모호한 그런 문장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료한 문장, 좋은 문장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문장 자체가 그리 명확하고 명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을 하나 제시를 해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9쪽이 되겠는데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논술 공부를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이제 저자가 예를 들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문장 같습니다. 이 예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 가지 해석을 낳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그도 나도 논술 공부에 게으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열심인데 그는 게으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또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도 하기는 하나 나에게는 못 미친다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글들은 나쁜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글을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쁜 글에 대한 예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좋은 글들은 어떤 글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자는 한 6가지 내지 한 7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그 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0쪽 이하에 잘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글들이 좋은 글인가? 사실 우리가 문장을 사용하고 글 쓰는 사람들의 입에 있어서 하나의 욕망이 있다면 좋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지침이 있는가? 저자는 이런 지침들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설명을 할 때 설명문은 구체적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문장은 설명을 위해 태어났다 라고 할 정도로 설명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설명은 실패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그런 문장들은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그런 문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이해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사용되었던 예문이긴 한데, 인간은 자신의 수명의 3분의 1을 잠으로 낭비한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5년의 수명 중 25년을 잠으로 보내는 셈이다. 25년 동안이나 잠을 자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좋은 글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과 구체성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들에 관한 내용들은 131쪽 밑부분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은 참가자라고 하잖아요. 많다, 이렇게 다수의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썩 좋은 문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를 300명의 참가자 이렇게 고치는 게 훨씬 좋고요. 가까운 장래,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가까운지, 이게 5년인지 10년인지 아니면 한 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사용을 할 때는 오는 2022년 1월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1년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가 거의 완공했다라고 할 때 거의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이 부사를 사용하게 될 때에 공사가 95% 진척 중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95% 정도 되면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요. 눈부신 발전, 이 눈부시다라고 하는 게, 형용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눈부신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눈이 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될 때 이렇게 고치시면 좋습니다. 작년보다 0.8%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눈부신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간의 염가 판매, 우리가 약간이라고 하는 이 수량을 나타내게 되거나 수를 나타내게 될 때에 흔히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도 약간의 염가 판매를 이렇게 고치면 좋은데, 4만원 싸게 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염가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설명을 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병치 문맥입니다. 그런데 이 병치 문맥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병치 문맥은 되도록이면 단순하게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병치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그것은 나란히 벌려 맞세운 표현을 보통 우리가 병치 문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이 모호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 이 병치 문맥이죠. 한국 또는 중국, 이 낱말의 병치입니다. 산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 또는 문장은 예술이고 문자는 배우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절의 병치의 문맥이죠. 뇌로 쓰라, 가슴으로 쓰라, 또한 눈물로 쓰라, 뭐 이런 것은 문장들의 그런 병치입니다. 이런 이제 병치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로 132쪽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건강의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과 소유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문장에서 긍정적인 마음하고 소유욕, 이게 병치 문맥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과 낙천적인 무소유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치 문맥은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병치 문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133쪽에서 중간 부분에 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맥주는 찰수록 좋고 커피는 쓸수록 좋고 여인은 뜨거울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어절의 맛세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이 병치 문맥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인을 뜨겁다라고 이런 표현들은 뭐 우리가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도 사실은 여성을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 석줄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덜머리 석줄에 성부를 걸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글에 있어서 첫인상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포장이 시원찮으면 사실 속살도 탐탁치 않게 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우선은 그 문장 속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석줄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석줄을 읽어보고 내팽개치는 그런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문장을 쓸 때 처음 세 줄에 명운을 거는 게 좋습니다. 처음 석줄을 쓸 때에 세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짧게 하셔야 하고, 묘사체로 해야 하고, 박진감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세 가지 조건입니다. 덜머리 처음 들어오는 그런 문장에서 석줄은 요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두 줄이 전체를 살립니다. 이 처음 석줄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두 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문장 정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글 전체의 인상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끝이 좋으면 전체가 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줄은 그 문장을 평가하는 잣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덜머리가 좋으면 3분의 1이 성공한 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가 좋으면 2분의 1 이상이 성공한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 예문은 바로 137쪽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요 문장들을 좀 읽어보시고 끝 문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그 다섯 번째는 글꼬리는 선명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조금 반복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교수들이 이 글꼬리가 상당히 길고 선명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칼럼을 보거나 교수들이 쓴 저작들을 보면 글꼬리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자꾸 길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의 글꼬리는 상당히 길지만은, 그러나 글을 쓸 때는 글꼬리는 선명하고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하나만 든다라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처럼 크게 네 가지로 갈라볼 수 있다.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알지만 그보다는 글꼬리가 상당히 길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명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재 140쪽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꼬리가 선명하게 되지 않은 이유는 완곡법을 단정법으로 고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141쪽에 이 완곡법을 단정법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글꼬리를 아주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죠. 문장입니다. 이런 거를 읽게다, 읽것이다, 또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들은 글꼬리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도 뭐라 하겠다, 이렇게 선명하게 글꼬리를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든다, 이렇게 글꼬리가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고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이런 것도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선명하게 글꼬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좋은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꼬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자는 글꼬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것이 좋은 문장을 사용하려고 하면 글꼬리를 다양하게 하면 훨씬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42쪽 중간 부분에 하나의 문장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이란 문자로 된 유기적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글꼬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장이란 문자로 된 유기적 건축물은 아닐까? 이렇게 하면 글꼬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닐까로 바뀌게 되면 훨씬 선명하게, 또 다양한 그런 할 수 있다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논문 작성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섯 번째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